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직무적성의 이제 수리 영역 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웅구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이제 대기업 직무적성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막 너무 어려워서 못 푼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리 영역 파트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형태를 좀 더 요령, 문제 풀이 요령을 조금 적용을 시켜서 빨리빨리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좀 더 고난도 문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팁이에요, 팁. 그래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요령들만 쭉 유형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강의니까요. 일단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이제 첫 번째로 응용수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응용수리부터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그 요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영역, 그러니까 직무적성 수리 영역, 그 유형별 팁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그 응용수리,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유형별로 팁을 정리가 빨리빨리 푸는 요령, 한마디로 하면 요령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선생님이 할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응용수리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을 수학적으로 일일이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문제를 보고서 약간의 사고력만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인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응용수리의 첫 번째 시간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유형이 이제 농도인데, 우선 요걸 하기 전에입니다. 하기 전에 항상 염두에 둘게요. 자,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고 나서 바로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까먹지 마세요. 보기를 먼저 본다. 그럼 때에 따라서는 그냥 문제를 수학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보기를 보고서 거꾸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측 연산은 빨리 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가정하에 때로는 문제 보기를 딱 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게 무조건 답인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일일이 보기 1, 2, 3, 4, 5번 보기를 낼 때 일일이 막 보기를 하나씩 다 생각해서 낸다기보다는, 자, 이번에 답은 3번으로 해야겠다. 그럼 3번에 답을 넣어놓고 1, 2, 4, 5번 같은 그 보기들은 별 생각 없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사고력이고요.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잔머리를 조금만 쓰면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이제 농도. 그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건데, 자, 우선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양 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인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소금물 분의 소금하고 물을 섞은 소금물 분의 순수한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바로 농도다. 그럼 문제에서 꼭 소금물만 나오냐? 아니죠. 설탕물도 나오고 무슨 뭐 식염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뭐와 뭐의 합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 전부 다 소금물로 바꿔서 풀면 돼요. 같은 형태는 그렇게 풀면 되니까 그냥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용질의 양, 용질 하면 소금의 양,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금물하고 농도랑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용액의 양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소금물로 바꿔요. 소금물로? 그러면 소금물 곱하기 농도해서 100으로 나누면 된다. 0 두 개 빼주면 된다. 그게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15%의 소금물 300g 딱 하면 15하고 300을 곱한 다음에 0 두 개 빼요. 그럼 45g. 그게 뭐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이다. 됐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 농도에 대한 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1차 방정식, 하나는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단순한 1차 방정식은 사실은 크게 뭐 어떤 요령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농도가 다른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농도를 만드는 경우를 얘기하거든. 그 경우에요.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을 섞는 경우에 비율을 이용해라.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유형에서 선생님 설명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자, 문제를 볼게요. 지금 2% 소금물하고 10% 소금물을 적당히 섞어서 7% 소금물 800g을 만들고자 한다. 이때 넣어야 하는 2% 소금물과 10% 소금물의 차이, 즉 2%는 얼만큼, 10%는 얼만큼 넣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어요. 자, 2% 소금물의 양 몰라, Xg. 그쵸? 10% 소금물의 양 몰라, Yg. 그럼 수학적으로 자, 일단 X하고 Y를 더해서 합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800g.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800 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 그러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100분의 2X. 그죠? 요거는 100분의 10Y. 순수한 소금의 양입니다. 요걸 합한 놈이 7% 소금물 800g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 100분의 7 곱하기 800.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물론 아예 얘를 x라고 그러면 얘는 800-x라고 놓고 풀어 상관없겠죠. 그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치? 어쨌든 요걸 이제 풀면 돼요. 요걸 풀면 되는데 이 방법을 가르치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강의의 핵심은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푸느냐고 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보세요. 이렇게 풀면은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아마도 자 이제 요 방법을 쓰지 않고 요 문제 보고서님이 바로 찾는 걸 생각해 볼게요. 바로 자 2%하고 10%하고 섞었습니다. 섞어서 7%의 소금을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이에요. 거리의 차가 5대 3이야. 5대 3. 그러면 들어가는 소금물의 양은 3대 5로 들어가면 돼요. 3대 5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의 8분의 3이 얘 거, 8분의 5가 얘 거란 뜻이야. 이게요. 조금 이따 원리까지 설명해 줄게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전체 800g에 8분의 3 그게 2%짜리예요. 그러면 300g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8분의 5 여기다 곱하기 8분의 5 하면 500g이겠지? 그게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300g 얘가 500g 차이는 200g. 그럼 답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푼다 그 얘기예요. 요거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거를 절약할 수 있는 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푸는데요? 이게 뭐랑 여러분들 똑같으냐면 평형의 원리이건데 평형.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에다가 그지? 저울에다가요. 자, 받침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다. 그러면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여기가 1대 2의 무게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쵸? 그러니까 얘 거리의 비가 5대 3이야. 농도의 거리의 비가요. 차이가 그럼 5대 3이면 3대 5로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럼 사실은 자 이 문제는야 이제 끝났어요. 답은 3번이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요렇게도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푸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 자, 요 방법을 내가 알았다면 아하. 자, 2하고 7하고 5 그 다음에 7하고 10이 3. 아하,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거리의 비가 5대 3이니까 들어가는 소금물의 비가 3대 5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소금물의 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800 곱하기 8분의 3이고요. 그쵸? 하나는 800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돼? 어차피 뭘 구해야 돼? 차이 구하는 거죠? 차를 구하는 거잖아.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더 쉽게 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얼마야? 2지. 차이가 2잖아, 2. 그쵸? 그 차이가 2니까 아하 그러면 곱하기 8분의 8분의 2 곱하기 800 이렇게 해서 답은 200이구나.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죠. 그죠?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하나 더.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자, 농도가 15%의 소금물과 농도가 X, 이거는 거꾸로 반대로야. 반대로 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도를 X%의 소금물을 4대3의 비율로 섞어서 농도가 18%인 소금물을 만들고자 한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X 말고 또 다른 문자가 또 나와야 돼요. 이때는 자, 농도가 15%인 소금물의 양 모르거든, 그죠? 이것도 미지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미지수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수를 잡을 때도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이거 양을 몰라. 그럼 A. 모르니까 A 그램. 그죠? 그 다음에 농도가 X% 소금물의 양. 이것도 몰라요. 그죠? 모르니까 이걸 B 그램. 그래놓고 A 대 B는 4대 3.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운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제 헷갈려. 왜? X라는 문자 나오죠? 그 다음에 A, B. 문자가 3개씩이나 나와. 그쵸? 이게 바로, 이게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데 있어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식을 쉽게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세울 수 있고 문자 하나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제 일단 식을 세우는 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서 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을 또 볼게. 일단 얘하고 소금물의 양이 4대 3이잖아. 맞죠? 4대 3이니까 문자를 하나만 나오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4kg 이렇게. 그럼 얘는요? 3k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럼 4대 3이잖아. 그죠? 그럼 k라는 문자 하나만 나오는 거지. a 대 b라고 놓는 것보다는. 그쵸? 그럼 a 대 b라고 놓으면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놓은 거랑 비교해보세요. 차이점. 이렇게 풀었을 때랑 차이점. 이렇게 푸는 경우는 4b는 3a 이렇게 놔야 돼. 그죠? 그래서 b는 4분의 3a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우리는 분수 별로 안 친하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넣는 게 편해요. 이렇게요? 그럼 얘랑 섞어서 농도가 18%인 소금물을 만들고자 한다 그랬어. 그쵸?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을 봐야지. 소금의 양. 자, 100분의 15 곱하기 4K. 소금물 4K 더하기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3K. 그죠? 3K. 요게 소금의 양이잖아. 두 개 섞은 소금. 요 놈이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18%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18 곱하기 소금물은 4K랑 3K를 두 개를 더했으니까 7K. 됐죠? 그럼 아까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잘 봤더니 얼라래? 어차피 양변에 K로 나눠버리면 X 하나만 남죠. 문자가. 이렇게 식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X를 구해야지. 그지? 근데 이것도 봐요. 이제 문제. 보나마나 이 X는 잘 봐요 이제. 자 15%하고 X%하고 두 개를 섞어서 뭐 만들었어? 18% 만들었어. 이 얘기잖아요. 얘랑 섞어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근데 비율이 어떻게 들었어? 얘가 4, 얘가 3. 4대 3의 비율로 들어갔어. 그쵸? 언더스탠드? 그러면 좀 전에 뭐라 그랬지? 소금물이 4대 3이야. 그러면 이 거리는 3대 4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3대 4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끝났잖아요. 끝났지? 그러면 18에서 4가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x는 22 끝. 4번이 답이겠죠. 요거 딱 식세서 풀으면 x가 22가 나오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농도 문제를 서로 다른 소금물 두 개를 섞는 경우는 이렇게 비율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 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또 역시 많이 출제되는 시간 속력 거리. 첫 번째 소금물의 농도 문제보다 오히려 실전에서요 훨씬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출제율이 높은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간 속력 거리 하면 여러분들 요것만 일단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세요. 요거 딱 입력시켜요. 일단 시속거. 자 얘들 지금 분모에 둘 다 써놨어요. 분모에 거리는 분자에 썼어요. 거리는 항상 분자야.
그럼 무슨 얘기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요 내용을 한 방에 이렇게 입력시켜버리면 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지금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력, 거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먼저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단위 환산 연습해야 돼요. 단위 환산. 요거요? 왜냐면 문제에서 시속으로 나와. 근데 나중에 보기는 분으로 나와. 아니면 시속 몇 킬로미터 해놓고 보기에 뭐 초속 또는 분속 이런 형태로 미터로 나와. 그럼 빨리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시속을 분속으로, 분속을 초속으로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간단하죠? 그죠? 시속을 만일에 분속으로 고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1분당이니까. 그치? 60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곱하기가 아니라 60분의 1. 그러니까 60을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건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이고요. 기본. 자, 일단 문제를 통해서 또 팁을 볼게요. 자, 속력이 일정한 기차가 12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5초가 걸리고 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0초가 걸린대요. 이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자, 수학적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걸 볼게요. 기차의 길이를 구해야 돼. 모르니까 x예요. 그럼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대가리라고 할게요, 그냥. 기차의 기관차 앞대가리가, 그죠? 요 시간부터 해서 얘가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요렇게 돼야 되죠. 요렇게요. 기차의 꽁무니가 다리 끝에 있어. 그치? 그리고 결국에는 기차가 총 움직인 거리는 기차의 길이하고 다리의 길이를 더한 놈이죠. 그치?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해야 돼. 또는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해야 돼. 그게 움직인 거리가 돼요.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속력이 일정한 기차가 12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기차가 얼마만큼 움직였다? 요놈 플러스 요거만큼.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120만큼 움직였다 그 얘기죠. 그죠? 요만큼 움직이는데 요만큼 이동하는데 얼마 걸렸다? 5초 걸렸대요. 그러면 이걸 딱 5로 나눠주면 이건 움직인 거리, 이거는 시간. 이게 뭐예요? 기차의 속력이죠. 속력. 그죠? 시간분의 거리. 그런데 요놈이 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0초가 걸린대요. 그러면 300m 통과하려면 x 플러스 300만큼 움직였죠? 이 얘기지? 몇 초 동안? 10초 동안.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면 시간분의 거리, 속력. 근데 얘는 같은 기차잖아요. 속력 일정하니까 얘랑 같아야죠.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쵸? 그런데 자 이제 팁입니다. 이것도 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잘 봐요. 어차피 기차의 길이만큼은 터널을 통과하든 다리를 통과하든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맞죠? 더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잘 봐. 120m인 다리를 통과하는데 5초 걸렸고요. 30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10초 걸렸어요. 그럼 요거와 요거의 차를 이용하자고요. 차이. 그럼 이거의 차이 얼마예요? 180m지. 그치? 그럼 이 기차는 결국에는 180m, 요거의 차 180m를 몇 초 동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요거의 차이 5초 동안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기차의 길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얘는 180m를 더 가는데 5초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5초 동안에 180m 갔다는 얘기군요. 됐습니까?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죠? 그럼 기차의 길이는 60m죠. 뭐 120m 다리 통과하는데 5초 걸렸잖아. 그치? 근데 5초 동안 얘는 180m를 가는 거니까 그럼 기차 길이는 60m겠죠. 식일 필요가 없죠. 됐나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게 이제 문제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있잖아. 이 수치가 조금씩 바뀌면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길이가 100m인 두 열차가 시속 120km로 마주보면서 접근하고 있대요.
접근하고 있다. 이때 두 열차가 만나서 완전히 스치고 지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한 게 뭐냐면 두 열차가 예를 들어서 두 열차가 길이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지? 그 다음에 두 열차의 속력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두 열차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 딱 만났어. 지금 여기서 딱 만났어요. 딱 만났어요. 그지? 여기서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통과했으니까 이 기차의 꽁무니 서로 꽁무니가 딱 그쵸? 서로 일치할 때 그때가 완전히 통과한 거잖아. 그 시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런데 이 기차와 이 기차의 길이가 다르고 속력이 다르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의 길이가 100m야. 100m요. 요거의 길이도 100m야. 그죠? 100m. 그 다음에 요거의 속력이 시속 120km예요. 120km. 얘도 시속 120km예요. 자, 요 시점에서 정확하게 서로 움직이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일치한 이 시점부터 완전히 서로, 그죠? 서로 통과했다. 지나갔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요. 이렇게. 요게 몇 초 걸립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기차가 움직인 거리와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의 합. 맞죠? 그 합이 기차의 길이의 합이 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120km, 얘가 이쪽으로 120km 가면 서로 마주 부분에 지나가면 그 속력은 어떻게 돼요? 속력은 두 기차의 속력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의 합, 속력의 합,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거리의 합, 속력의 합. 그러면요, 자, 속력의 합은 시속 240km예요. 속력의 합. 움직인 거리의 합은 100해서 합해서 200이에요. 그쵸? 200. 맞습니까? 그럼 시속 240km로 달린 열차가 200m로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숫자가 바뀌어서 얘가 100km고 얘가 120km다. 그럼 두 개 더하면 돼요. 시속 220km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 80m고 이게 100m다. 그럼 180m로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기본 방법이야. 기본 방법. 알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요 기본 방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니라서 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요거는 잘 보세요. 지금 두 열차의 속력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얘가 100m 움직이면 얘도 똑같이 100m 움직여요. 그죠? 맞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 팁은 뭐냐면 두 열차의 속력과 길이가 똑같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열차가 한 놈이 한 지점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돼요. 즉, 자 이거 괜히 쉬웠네.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얘가 100m를 그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갈게. 이렇게 100m 움직이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죠? 얘도 100m 움직이면 이렇게 가겠지. 똑같은 속력이니까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 요 상황이 된 거. 요 상황이. 그쵸? 그런데 열차의 길이하고 두 열차의 속력이 똑같으니까 그치? 얘가 100m 딱 움직일 때도 100m 딱 움직여요. 그 시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무시해도 되네. 그렇지 않니? 얘 무시하고요. 이 열차가 시속 120km로 달리는 열차가 100m 달릴 때 걸리는 시간, 즉 열차의 길이만큼 움직일 때, 즉 한 지점, 요 지점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 이해갔습니까? 그것만 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 문제는 시속 120km로 달리는 열차가 100m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초잖아. 초죠? 그러면 시속을 일단 초속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치? 자, 시속 120km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보면 미터잖아. 여긴 킬로미터.
그치? 여기는 미터. 맞아요? 그러면 시속 120km를 자 이제 바꿀 거예요. 0 3개 붙이면 미터로 바뀌죠. 그치? 1시간에 이만큼가? 1시간에? 그러면 초속으로 바꾸면 자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맞죠? 이게 초속이에요. 초속. 됐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쵸? 자, 요거 0 2개 없애고요. 요거 12로 나눴더니 3분의 10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초속 3분의 100입니다. 요게 초속이야. 초속. 됐죠? 1초에 이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m 가는데 몇 초 걸립니까? 이건 뭐 계산도 필요 없죠. 3초지. 곱하기 3하면 100대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푼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집에서 주유소를 거쳐서 거래처로 출장을 가는데 총 거리는 110km이다. 집에서 1시에 출발해서 주유소까지는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주유소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주유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배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거래처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3시간 30분이었다. 주유소에서 거래처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요놈 먼저 볼게요. 요거는 시속 60km. 그죠? 40에 1.5배니까.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은 1시에 출발해서 3시 30분에 도착했으니까 2시간 30분 동안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자, 일단입니다. 설명을 먼저 수학적으로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거래처고요. 주유소가 어딘지 몰라. 아무튼 어딘지 몰라. 주유소야. 그치?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 거리를 위해 쓰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돼. 지금 집에서 주유소를 거쳐 거래처로 출장하는데 총 110km.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110km래. 110. 그 얘기고요. 여기는 시속 40km. 그죠? 여기는 시속 60km. 이 얘기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야? 요거야, 요거. 맞죠? 주유소에서 거래처까지 거리. 몰라. 미지수로 놔야 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걸 x라고 놓으면 요건 110-x 놓으면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립 방정식이 훨씬 편해요. 풀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x 이렇게 y 이렇게. 거리를. 그러면 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워지겠지. x 플러스 y는 110씩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주유소까지 걸린 시간. 자연스럽게 40분의 x. 그죠? 그 다음에 60분의 y. 주유소에서 거래처까지 걸린 시간. 합한 놈이 얼마가 돼야 돼요? 2시간 30분. 근데 여기 다 시간이잖아. 시속. 시속이니까 요걸 고쳐야 되겠죠? 그지? 2시간 30분이면 2분의 5시간인가요? 2분의 5시간. 그쵸? 2와 2분의 1시간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는 2분의 5. 요렇게 놓고 요걸 연립방식 풀면 돼요. 풀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보나 마나야. 보나 마나. 이거 딱 문제를 보고서요. 보기를 먼저 쫙 보는 거야. 보기를 딱 보면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지금. 맞죠? 그럼 보기를 딱 보고서 60하고 60으로 시속 60으로 해서 60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계산하기 편리한 놈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냥 보기 순서대로 보지 말고 그럼 60으로 나눴을 때 가장 계산하기 편리한 게 뭐야? 얘기했죠? 60분의 30, 2분의 1 맞죠? 그치? 보기를 갖다 놓고 거꾸로 풀어버려라 그 얘기야. 보기를 갖다 놓고요. 아하, 1번이 계산이 제일 쉬워. 제일 쉬워요? 그러면 자 요걸 30이라고 하자. 요걸 30이라고 하자. 그죠? 그럼 여기가 80이 되겠지. 합이 110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시속 40km 달렸으니까 2시간. 여기는 60km 달렸으니까 30분. 2분의 1시간. 맞아요? 맞아요? 딱 떨어졌네. 그럼 이게 답이네. 이렇게 풀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푸는 게 훨씬 빠를 거다 그 얘기입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문제. 또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 적성에서 직무 적성에서 상당히 자주 한 대표적인 형태 1문제인데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몇 시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양이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뭐다? 1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전체 양은 주어지지 않은 일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단위 시간. 1시간 동안 얼만큼 하는데, 하루 동안 얼만큼 하는데,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 이제 문제 유형별 형태별로 잠깐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형태 문제가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요거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 형태의 문제는요, 역수 2번 치면 끝이에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요, 식도 필요 없어.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데 갑이 혼자서 하면 3시간, 을이 혼자서 하면 6시간, 둘이 함께 하면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냐 그랬어요. 그 얘기죠? 그치? 단 일의 능률은 변함이 없다. 자, 역수 2번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3시간 걸려? 3분의 1. 역수. 6시간 걸려? 6분의 1. 역수. 둘이 같이 하면요? 같이 하면 더하면 되잖아. 그쵸?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쵸? 이거에 다시 역수. 2시간. 이거 답이에요. 한 10초만 풀어요. 그죠? 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 얘가 3시간 동안 해야지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어. 그럼 전체 양이 뭐라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의 전체 양. 항상 1이라고. 근데 이만큼을 하는데 3시간 걸려. 그 얘기는 요거의 뜻이 중요해요. 요 뜻이요. 1시간 동안의 전체 양의 3분의 1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역수예요. 그치? 요게 바로 뭐라고요?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 그러면 갑은 1시간에 3분의 1씩 하는구나. 그럼 마찬가지죠. 을은 혼자서 6시간 걸려. 그럼 아하, 얘는 1시간 동안에 전체에 6분의 1씩 하는구나. 맞죠? 그럼 둘이 같이 하면 3분의 1하고 6분의 1 더해주면 둘이 같이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만큼이구나. 맞죠? 그럼 1시간 동안에 2분의 1의 전체 양의 절반을 해. 다 하는데 2시간이면 되잖아. 그죠? 역수. 맞죠?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의 문제예요. 역수 2번이면 끝나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응용한단 말이야. 그지? 응용을 살짝 해볼까요? 자, 2번째 문제. 자, 요건 이제 응용을 살짝 했습니다. 자, 김대리가 먼저 4일 동안 한 후에 그 나머지를 오사원이 6일 동안 하면 끝낼 수 있네. 이때는 김대리가 먼저 4일 동안 4분의 1이 그럼 큰일 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김대리가 혼자서 4일 동안 해서 이걸 끝내는 게 아니잖아. 혼자서 4일 동안 해서 일을 끝내면 하루에 4분의 1씩 한다는 뜻인데, 맞죠? 얘가 얼만큼인지 몰라. 얼만큼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4일 동안 일을 했어. 그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죠? 그지? 그리고 그 남은 일을 얘가 이어서 오사원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역수 2번은 혼자서 며칠 동안 해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역수 취해버리면 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쵸?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게, 얘가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미지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김대리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김대리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이거를 모르니까 X라고 하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사원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걸 Y라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얘가 하루에 이만큼씩의 일을 해. 얘가 4일 동안 했어. 그러면, 자, 이제 식을 세울 거예요. 이만큼의 일을 하겠죠. 그치? 얘가 하루 동안에 이만큼의 일을 해. 근데 며칠 동안 했어? 6일 동안 했어. 맞죠? 그러면 6Y만큼 일을 했죠. 그럼 김대리가 한 일하고 오사원이 한 일하고 다 합했을 때 요 놈을 합한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양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 놈이 1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응.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일을 김대리가 2일 동안 한 후 나머지를 오사원이 9일 동안 해 끝냈대요. 그럼 얘가 2일 동안에 이만큼 일할 거고요. 오사원이 9일 동안에 이만큼 일을 할 거야. 맞죠? 요 합한 놈이 똑같은 일이니까 역시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식을 세워서. 요까지 이해 갔죠? 이제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었어요? 그런데
얘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사고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안 좋은 말로 잔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김대리가 4일 동안 하고 오사원이 6일 동안 해야 될 일을 김대리가 2일 동안 하고 얘가 4일 동안 하고 얘가 6일 동안 할 거를 얘가 2일 동안 하고, 그럼 얘가 2일 동안 안 한 일을 2일 동안 하고 2일 동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를 오사원이 받아서 한 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잘 봐요. 오사원이 며칠 동안 했어? 9일 동안 했어요. 그럼 얘가 원래 6일만 하면 됐었잖아. 6일만 하면 됐었죠? 근데 며칠 더 했어? 3일 더 했죠? 이해 갑니까? 아, 이 얘기는 요 문제를 여기까지 딱 읽고서 김대리가 2일 동안 할 그만큼의 일의 양은 오사원이 하면 3일 동안 하면 되는구나 그 얘기죠. 그쵸? 김대리가 2일 동안 할 일의 양은 오사원이 하면 3일이 걸리는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시기 필요 없잖아요. 얘가 2일 동안 할 거는 오사원이 하면 3일 동안 하면 돼. 오사원이 3일. 맞죠? 그럼 오사원 혼자 다 하면 3에다 9 더하면 12일 어디 갔어요? 이렇게 풀면 더 쉽죠? 됐나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가, 정가, 할인, 판매가 요 형태인데요. 원가, 정가, 할인, 판매가. 돈 문제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도 중요해요. 돈이니까. 자, 우리가 사실 이런 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 자체를, 그쵸? 분수 형태로 들어간 식. 그러니까 원가에 어떤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 원가에다가 X% 이윤을 붙인 정가. 정가는 원가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다. 그 다음에 정가에서 Y%의 할인을 해서 한 판매가, 할인 판매가죠. 요거는 정가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Y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 100%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우리가 수의 특징, 다시 말하면 배수, 뭐의 배수? 요거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식을 복잡하게 세우지 않고도 답을 금방금방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요 다음 유형인 비율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런 게 있는데 요걸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잘 몰라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면 이게 그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져야 돼.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어떤 물건의 정가는 원가의 1.5배라고 한다. 그런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20% 할인 행사를 하여 36,000원에 팔고 있다. 그렇다면 물건의 원가는 할인 가격보다 얼마나 더 싸냐? 즉 뭐예요? 원가가 얼마냐? 이걸 찾는 거 아니야. 원가. 맞죠?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이거 찾는 거 맞죠? 그지? 그러면 자, 원가를 몰라요. 자,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볼게요. 원가 몰라. 그럼 X1이라고 하자.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정가는 원가의 1.5배니까 정가는 1.5x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 20% 할인했어요. 그러면 1.5x에 자, 1 마이너스 100분의 20% 20 이거죠. 근데 이게 이 얘기가 결국에 뭐냐면 20%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정가에 80% 파는 거 아니야? 80% 맞죠? 0.8 곱하면 돼요. 결국에는 1.5x에 곱하기 0.8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그 식을 문자를 써서 식으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지. 그죠? 그럼 이거야 이거. 그럼 결국에는 1.2x구나. 됐습니까? 요 값이 36,000원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x는 얼마예요? 나누면 x는 3만 원이네. 그러니까 원가는 3만 원이구나. 그러면 얼마가 더 쌉니까? 할인 가격보다. 그치? 원가는 그러면 6,000원이 더 쌉니다. 이렇게. 자, 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식 세워서. 그런데 있잖아요.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수의 특징. 수의 특징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뭐의 배수라는 걸 잘 이용하면 그러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랬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기본적으로 만일에 10%를 할인했다.
10%를 할인했다. 근데 그 값이 정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할인 전 금액, 그러니까 정가겠죠? 생각해봐요. 그냥 정가를 X라고 할게. 정가를 X라고 할 때 만약에 10%를 할인했다. 그러면 0.9X예요. 90%에 파는 거니까. 그죠?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정수가. 그쵸? 우리가 가격에서 몇 점 몇 원은 없으니까. 반드시 정수니까. 맞죠? 그러면 X는 반드시 뭐의 배수가 돼야 돼? 반드시 10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이해 갔습니까? 만일에야 20%를 할인했다. 20%를 할인했다. 그러면 이만큼에 팔았다는 얘기죠. 이만큼에. 그쵸? 그치? 그럼 요 놈이 정수가 되려면 X는 반드시 뭐의 배수가 돼야 돼요? 5의 배수가 돼야 돼. 맞죠? 그치? 이건 10의 배수가 아니어도 되지. 5의 배수만 되면, X가 5의 배수만 되면 정수가 나올 수 있잖아. 5 곱하기 8 하면 40에서 0을 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쵸? 요런 것들을 조금만 이용하면 아주 쉽다 그 얘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문제는 20%를 깎아줬어. 할인했어. 근데 그 값이 36,000원이 나왔어. 단위 봐, 단위. 단위 잘 봐요. 단위가 1000단위로 끝났어. 맞죠? 1000단위. 단위가 1000단위로 끝났다는 얘기는 요걸 딱 읽고서 정가의 80% 여기에다가 곱하기 0.8을 한 놈이 요 놈이 단위수가 1000단위가 났단 말이야. 1000원 단위. 그죠? 그럼 정가는 반드시 5천의 배수가 돼야 돼요. 정가가 5천의 배수가 돼야 돼. 물론 만의 배수가 되면 더 편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가는 반드시 몇만 5천원 단위 이렇게 나가야 돼. 몇만 원 또는 몇만 5천원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다 0.8을 곱했을 때 얘가 1000으로 끝나지.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정가가 3만 얼마 할까요? 3만 9천원 할까요? 9천원? 3만 9천원이라고 할게요. 정가가야?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0.8을 곱해봐 한번. 이거는 끝자리가 1000 단위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8, 9, 70인데 소수점 여기 있잖아. 그럼 몇 단위가 나와? 단위가 100단위가 나온다고. 100원 단위로 1000원 단위로 나올 수가 없다고.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쵸? 그런데 여기가 만일에 35,000원이야. 35,000원. 5,000원? 그러면 얘랑 곱해보세요. 5, 8에 40하고 소수점 옮겨주면 그쵸? 1000단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치?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단위. 숫자의 단위를 보고서 그렇다면 정가는 반드시 5,000단위가 나와야 돼. 몇만 5천원 이렇게 나와야 돼. 정가가. 그렇죠. 그럼 원가는요? 원가는 반드시 만 단위가 나야 되겠지. 1.5배를 한 놈이 5천 단위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45,000원 이거에다가 여기다 1.5 곱해봐요. 5천 단위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100단위가 나와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원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만원 단위가 나와야 돼. 만원 단위. 그리고 실제 문제를 낼 때 구질구질하게 지저분하게 원가를 32,520원 이렇게 안 내요. 문제 낼 때 다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교재 다 뒤져봐요. 원가를 막 24,573원 이런 거 절대 안 내요. 원가는 반드시 똑똑 떨어지게 낸단 말이야.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거 우리는 역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다면 원가는 반드시 만원 단위입니다. 만원 단위. 만 단위야? 그럼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나가야 돼. 원가는 반드시요. 근데 여기에서 할인가가 36,000원이잖아요. 그치? 원가는 할인가보다 얼마 더 싸냐? 그럼 보나 마나 원가는 3만원이야. 안 해봤지만. 그럼 무조건 6,000원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비율 문제 비슷한 형태로 적용이 돼요. 비슷한 형태로 적용이 될 텐데. 자, 일단 비율 문제는 항상 전년도 또는 전월. 앞에 일, 앞에 월, 앞에 연도. 얘가 항상 기준이 돼야 돼. 항상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방금 얘기했지만 수의 특징. 배수. 뭐의 배수가 돼야 되는구나. 요것만 잘 이용하면 식을 세우지 않고 답을 금방 찾아냅니다. 금방. 자,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요 부분은 아예 선생님이 식을 세우는 거 하기 전에 답 먼저 확 찾는 방법 먼저 볼게요.
거꾸로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어떤 학원의 작년 학생 수는 2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15% 증가하고 여학생은 10% 감소하여 전체 학생 수가 5명이 증가했대. 이때 작년에 남학생 수를 골라라. 제 식 안 세우고 선생님 답을 찾아볼게요. 일단 뭐 얘들은 무조건 안 되고요. 이거네요. 식 안 세웠어요? 근데 보고 이건 무조건 안 되고요 그랬단 말이야. 그죠? 자,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식 세우는 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식을 안 세우고 푸는 방법을.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작년의 학생 수가 항상 기준이에요. 그럼 X명이라고 하자. X명. 그럼 여학생은요? Y명. 작년이야 작년. 그러면 작년의 학생 수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는 200씩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15% 증가했어.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5 그냥 0.15라고 쓰겠습니다. 요만큼이 남학생이 증가한 남학생 수예요. 맞아요? 여학생은 10% 감소했어. 그럼 0.1y 이만큼 감소했어. 이거는 줄었잖아. 줄었으니까 마이너스죠. 증가한 남학생 수, 줄어든 여학생 수. 됐나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전체 학생 수가 5명이 증가했어. 플러스니까 요놈이 5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럼 요거 풀면은 x 값, y 값이 나오죠. 그럼 보나마나 100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 무슨 천재입니까? 식을 딱 보고서 식을 딱 세워가지고 벌써 머릿속에 계산 다 해가지고 1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 잘 보세요. 퍼센트. 남학생이 15%가 증가했답니다. 그죠? 그러면 학생 수, 사람 수가 1.5명 이런 거 있어? 없잖아요. 반드시 정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0.15x의 값이, 이 값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 그죠? 증가한 학생 수니까. 그럼 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반드시 20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게 100의 배수가 되면 당연히 정수가 나오죠. 이게 100의 배수면. 두 개 옮기면 되니까? 맞죠? 100의 배수면. 그 다음에 얘가 20의 배수, 20, 40 이런 식으로 돼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15 곱하기 20 할게요. 20? 그러면 1.5 곱하기 2가 되죠? 3명 되잖아. 정수가 나오잖아. 그쵸? 그런데 얘가 20의 배수가 안 되고 10의 배수다. 이게 10, 30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쫙 읽고서 15% 증가했어? 그러면 일단 작년도 남학생 수는 무조건 20의 배수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요걸 가지고 푼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쫙 봤더니 20의 배수 아닌 거 먼저 지워주고 그럼 1번 아니면 4번, 5번이구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야. 그럼 1번 갖다 놓고 해보는 거예요. 1번 갖다 놓고 자, 남학생이 100명이었다면 여학생도 100명이었어. 그쵸? 그럼 15%니까 15명 늘었어. 여학생은 100명에서 10% 줄었어. 10명 줄었어. 그럼 전체적으로 5명 늘었네. 그럼 1번이 맞네. 이렇게 푼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또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공채에서 작년에 전체 지원자 수는 600명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졸 지원자 수는 4% 감소하고 고졸 지원자 수는 14%가 증가했답니다.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자 수가 2% 증가했대요. 이때 올해의 이거는 뭐예요? 방금 전의 문제는 작년. 그죠? 작년이야. 작년 수를 구하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야? 올해의 고졸 지원자 수를 구해야 돼. 맞죠? 그러면 자,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딱 보고서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일단 보기를 보고서 답을 찾아볼게요. 요거 3번이에요. 3번. 보나마나 3번이에요. 안 해봤지만 자, 역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 자, 식을 세워서 풀이하는 방법 요걸 먼저 볼게요. 식을 세울 거예요. 반드시 기준은 작년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대졸 지원자 수를 X라고 할게요.
작년에 고졸 지원자 수를 Y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작년에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야 돼요? 600이 돼야 돼. 그죠? 전체 지원자 수.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대졸 지원자 수는 이 4% 감소했어. 4%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4x, 즉 100분의 4x 그냥 쓸까요? 응. 이거는 감소했죠? 마이너스야. 그죠? 응. 그 다음에 고졸 지원자 수는 14% 증가했어. 그러니까 100분의 14y. 요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야. 요거는 감소한 인원, 이건 증가한 인원.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자 수가 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600명의 2%가 6이 10이죠? 그쵸? 12명이 증가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렇게씩 세워서 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암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있죠?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를 조금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내가 지금 올해 고졸 지원자 수를 골라야 되거든? 근데 작년에 비해서 대졸 지원자 수가 4%가 감소했어. 감소했어요. 고졸은 14%가 증가했습니다. 14% 증가했어요. 그럼 증가한 인원이 역시 뭐라고요?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0.14 곱하기 어떤 놈이, 그치, 곱하기 뭐가, 요놈이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네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50의 배수가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100의 배수가 되면 당연히 되는 거고, 맞죠? 이게 50의 배수가 돼야 돼. 50의 배수. 맞습니까? 그래야만 얘랑 곱했을 때 정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모가 작년의 고졸 지원자 수예요. 그렇다면 작년의 고졸 지원자 수는 반드시 50의 배수입니다. 어디 갔어? 여기다 쓸까요? 작년 고졸 지원자 수. 얘는 반드시 뭐라고요? 50의 배수. 됐어요? 그러면 보기를 이제 보는 거야. 보기를요? 그럼 50의 배수인데 여기 14% 증가한 값이 이 중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작년에 고졸 지원자 수는 50의 배수였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작년 고졸 지원자 수는 몇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150명 또는 200명이었다는 얘기죠? 증가한 값이 이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근데 150명이면 이 중에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어. 14% 증가했을 때. 맞죠? 그쵸? 그렇다면 아하, 200명이었군요. 작년에 고졸 지원자 수 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14%니까 2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8명. 그럼 답은 3번. 맞죠? 됐습니까? 요게 방금 전에 앞에 문제 풀었던 그 요령으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할게요. 조금 더 생각하면 있잖아. 선생님은 요 방법을 푸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답을 찾을 때는. 그럼 뭘 이용했습니까? 선생님 그냥 114의 배수를 찾은 거야. 보기에서. 근데 얘밖에 없어. 114의 배수. 곱하기 2하면 얘거든요. 그쵸? 왜 그렇게 풀었습니까? 잘 들어요. 자, 작년 고졸자 수를 X명이라고 했을 때 14%가 증가했으니까 올해 고졸자 수는 1.14x가 돼야 돼. 이게 올해 고졸자 수예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x의 값이 만일에 100의 배수라고 먼저 생각해주면 이거는 114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 보기에서 먼저 114의 배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얘밖에 없어. 그럼 보나마나 이게 답이에요. 보나마나. 물론 이게 좀 더 문제를 꽈서 내면이야. 예를 들어서 114의 배수가 없어. 보기에. 그때는 뭘 찾아야 돼요? 얘가 x가 만일에 50이라면이에요. 그때는 114의 배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때는 57의 배수를 찾으면 돼요. 57의 배수. 근데 대부분 10문제 중에 9문제는 그냥 114의 배수 찾으면 나와요. 그게 답이에요. 대부분은. 이해갔습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이 방법 똑같습니다. 이건 식 안 세우고 이제 방법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아까는 사람 수였지만 이거는
제품수지, 제품수. 그지? 생산량. 생산량. 어느 공장에서 지난달 A, B 두 제품을 합하여 200개를 생산했는데, 자, 이달에 생산한 양은 지난달에 비해서 A는 10% 증가하고 B는 20%가 감소했어요. 그쵸? 이래서 전체로 7%가 증가했대요. 이달에 A 제품의 생산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방법을 여기에 똑같이 적용 한번 시켜보자. 얘기야. 똑같이. 자, 잘 봐요. 이달에 생산한 양은 지난달에 비해서 A는 10% 증가했어. 그럼 지난달의 생산량을 내가 만일에 X개라고 놓으면 이달의 생산량은 10%가 증가했으니까 1.1X가 돼야 돼. 맞습니까? 나 요거 찾는 거야, 요거. 그쵸? 그럼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된다면 정수가. 맞죠? 그럼 X는 반드시 10의 배수가 돼야 될 거고, 그치?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1.1X는 뭐가 돼요? 11의 배수가 반드시 돼야 돼. 맞습니까? 오호, 11의 배수가 되면 돼. 봐요, 하나도 필요 없죠. 보기 중에서 11의 배수 먼저 찾아라, 그 얘기예요. 11의 배수. 근데 여기서 11의 배수 얘밖에 없어. 그쵸? 없잖아. 이거 11의 배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답이 무조건 5번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수의 특징을 조금만 잘 이용하면, 그쵸? 문제를 쉽고 빠르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 경우는, 그죠? 몇 대 몇 이렇게 나, 그죠? 몇 대 몇 이렇게 나온 거야? 어느 회사 신입사원의 전체 남녀의 비는 5대 7, 생산직 신입사원의 남녀의 비는 3대 4, 사무직 신입사원의 남녀의 비는 1대 2, 이때 신입사원의 수가 120명이래요. 이때 생산직 신입사원의 수를 골라래. 역시 문제 풀기 전에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보기 보고. 보기를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거야. 쭉. 이건 무조건 되고 5번인 거예요. 무조건.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이런 문제 원래 이렇게 풀어야죠. 그쵸? 잘 봐요. 생산직 신입사원의 남녀의 비가 3대 4래요. 그러면 남자의 수를 3K, 여자의 수를 3X라고 할까요? 3X? 남자는 3X명, 여자는 4X명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사무직 신입사원, 사무직 남녀의 비가 1대 2래요. 그럼 요 사무직 남자를 Y명, 여자는 2Y명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생산직과 사무직을 합해서 남자는 3X 플러스 Y가 돼야 되고 3X 플러스 Y. 이게 남자고 여자는 4X 플러스 2Y가 돼. 4X 플러스 2Y. 이게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입사원 수가 120명이래. 120명. 그중에 남자가 5, 여자가 7이라는 얘기죠. 5대 7이니까. 그쵸? 그럼 120 곱하기 12분의 5가 남자. 그럼 50명. 맞아요? 12분의 7이 여자. 그럼 70명. 이렇게 세워서 풀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걸 풀면 X 값이 나올 거예요. 그치? X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7X 구해야지, 7X. 생산직 남녀 사원의 비가 이거 합한 거 7X.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딱 보고서 그냥 쭉 읽고서 무조건 5번이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비율을 잡으랬어요. 왜? 아까 문제 읽을 때 강조했죠. 강조. 5대 7, 3대 4, 1대 2. 맞죠? 강조했죠.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지금 나는 생산직 신입사원의 비율, 그죠? 신입사원의 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잘 봐요. 생산직 신입사원의 수, 요 값을 X라고 만일 합시다. 생산직 신입사원. 그럼 그 중에 7분의 3이 남자고 7분의 4가 여자죠. 남자는 7분의 3X고 여자는 7분의 4X죠. 맞죠? 그쵸? 그런데 사람 수가 몇 점 몇 명 없잖아. 요놈하고 요놈이 전부 다 뭘로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자연수. 그럼 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반드시 7의 배수가 돼야 돼. 맞죠? 그래야지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X는 반드시 7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보기를 봤더니 7의 배수가 얘밖에 없거든. 그죠? 그럼 무조건 5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만일에 사무직 신입사원 수를 구하라. 문제 풀기 전에 뭘 먼저 봐요? 사무직 1대 2잖아요. 그럼 3분의 1은 남자, 3분의 2는 여자야. 맞아요?
그치? 어떤 수에다가 3분의 1 곱한 거, 3분의 2 곱한 거. 그쵸? 이게 둘 다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요 값은 반드시 뭐야? 3의 배수. 맞죠? 3의 배수. 보기에서 3의 배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3의 배수가 만일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게.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수의 특징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우리는 식을 세우지 않고도 답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다. 됐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전원구였습니다.